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러시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지적들이 있는지, 거기다 나이가 어떻고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올라온 것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후기도 좋고 정말 수주 공부 비약도 한 데도 있고 방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둔 돈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수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했다. 검찰 편중 인사 우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답변 이후 여야 공방에 더 불이 붙었습니다. 5선의 정진석 의원과 영선의 30대 이준석 대표 사이에 공방이 거세지더니 이제는 육모 방망이까지 소환됐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해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국민 오빠죠. 현역 최고령 MC 송혜 선생님 별세 소식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대통령 인사 관련 소식입니다. 국정요직을 검찰로 채운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관련 질문이 있었죠. 윤 대통령,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적임자인 이유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공정거래위원장은 숨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출근길, 이틀 연속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전날 새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에 오른 인물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복현 전 부장검사. 지난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검찰 출신 원장은 처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복현 원장 이력까지 구체적으로 읊으며 적임자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오랜 세월의 금융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감독기관이고 법 집행을 다룬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기 아주 적절한 자리라는 말로 후속 인선 역시 법조인을 발탁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원장 내정설이 굳어졌던 강수진 고려대 교수는 후보군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과거 카풀 인연 등 사적인 친분이 크게 부각된 데다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 여론 등이 겹친 복합적인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이 시민단체 인사들을 발탁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건
새 정부 인사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능력 중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강경한 표현이 민심에 어떻게 다가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와 사정, 정보의 금융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사실상 거머쥔 모양새죠. 네, 야권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부터 함께 일했던 강골 특수통검사들로 사직한 뒤 정부 요직을 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와 공직자 인사, 국정원 인사와 예산, 금융조사까지 전부 검찰 출신 손에 쥐어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인사추천과 공직기강 점검, 살림살이를 맡은 자리까지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가족의 사실상 독차지입니다. 검사 출신 첫 금감원장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이 과거 옵티머스 라임 사태 때 제 기능을 못해 외부 인사가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아니라 그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라는 건 궁색하다. 적임자라면 왜 그런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우려하는 반응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운 윤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해도 너무한다며 연일 강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도배했다는 윤 대통령 반박도 맹비난했습니다. 검찰공화국, 검찰국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겁니다.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일각에선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지시로 부활한 증권범죄 합수단과 영장 없이 금융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금감원이 한몸처럼 움직인다면 검찰 직접 수사권이 줄어든 한계를 우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갈 거란 일부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자칫 국정 운영엔 차질을 불러온다면 현중 인사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서 출국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 중진 정진석 의원 사이에 연일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부터 공천관리, 혁신위 구성 등을 두고 그야말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공개 지적과 이준석 대표의 반박으로 이어진 SNS 설전은 노골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자신의 공천 관리를 지적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 대표의 응수에 정 의원은 정치 선배의 충고를 무시하는 만용이라며 거친 표현을 섞어 비난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출국이 자기 정치라는 비판을 굽히지 않았는데 사실 러시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봤으면 한다는. 이준석 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지적은 물밑 사정을 알지 못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외교부나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저도 의아하고. 그러면서 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천과 연계해 공세를 펴는 건 당권을 노리는 세력이라며 머릿속에 공천밖에 없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왜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뒤 SNS에 올린 육모방망이가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겨냥했죠. 왜 이런 지적들이 있는지 거기다 나이가 어떻고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그렇고.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직후 벌어진 당대표와 중진 간의 설전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귀국한 뒤에도 혁신위원회 구성과 이른바 성상납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다스 횡령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사면 가능성도 다시 흘러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안양교도소 소재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YTN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아 신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몸 상태는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거나 나이가 70살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재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번지자 고령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도 당뇨 같은 지병을 치료한다며 외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검찰은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정치권에선 다시 특별사면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첫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겁니다. 한 분은 사면을 통해서 석방이 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 차원에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측근보다 국민 여론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첫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대선 기간 줄곧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온 윤 대통령 역시 지금은 언급할 때가 아니라며 일단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 궁금합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81살인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다스 횡령과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까지 2년 8개월 남짓 복역했고 벌금은 80억 원가량 남았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국 총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계속해서 물류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이천에서는 노조원 15명이 체포되는 등 파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대치 중인 경찰과 화물연대 노조. 순간적으로 인파에 틈이 생기더니 노조원 한 명이 경찰 여럿에 붙들려 나옵니다. 뭔 죄를 졌어? 왜 계속 시끄러? 영상이 찍힌 건 아침 8시 반쯤. 경찰은 화물차 통행을 막아 공장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노조원 15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운송에 나선 화물차를 막으려는 노조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과적에 대한 것은 경찰이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 업무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이걸 항의했는데 이거를 무시한다면 그건 업무 방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조합원들 말을 안 들어준 겁니다. 갈등이 번지는 사이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항인 부산항의 컨테이너 보관 비율, 이른바 장치율은 74%로 지난달 평균보다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항만 터미널 운영사들은 장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해 빈 컨테이너를 외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치솟는 국제 유가 때문에라도 빈손으로 물러설 수는 없는 처지. 거리 측정, 운송 원가 이런 게 다 잡혀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면, 그 틀이 없어진다면은 그럼 화물노동자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예전처럼 수입은 그만큼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우리 화물노동자들은
절실하다. 반면 정부는 파업 국면에서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이처럼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어 물류난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이렇게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와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 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가뜩이나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 현장들이 멈춰설 수도 있어서 업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 시멘트를 운반할 차량 등이 분주하게 드나들어야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처럼 차량이 진출입이 안 한다 하면 오늘과 같이 선전전 일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하루 매출 손실이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희 이제 시멘트 제품 출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면 저희 시멘트를 원재료로 쓰는 레미콘 공장에서 공사 현장에 제품 타설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철강 업체들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틀 연속으로 전혀 출하를 못하고 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하루 물동량 4만 9천 톤 가운데 2만 톤의 출하가 중단됐습니다. 이처럼 건설자재 공급 차질에 대형 건설사들도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 현장의 필수 자재인 레미콘과 철근은 현재 확보해 놓은 재고로 며칠간은 버틸 수 있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멘트와 철강 자재 수급 차질로 건설 현장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이 건설 자재비 급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대형 건설사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다음 달 공사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원만히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7월 11일 날 D-Day를 잡아서 불성실한 원청사에 대해서는 현장을 세우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였습니다. 건설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갈등에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시멘트와 철강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국의 공사 현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크게 높여서 5% 가까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었는데 실제 1분기 경제 성장이 부진한 성적을 보여서 연간 목표치인 2.7%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가 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는 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2.7%포인트 올려 잡은 것으로 한국은행과 IMF 등 주요 기관 전망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낮춘 2.7%로 제시했습니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물가 압력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소비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에 비하면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코로나19와 공급 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질한 탓이 컸습니다. 부진한 성장률 때문에 한국은행이 목표로 제시한 올해 2.7% 성장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은은 조심스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남은 분기 동안에도 이게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매 분기 전년 대비 매 분기 전기 대비 0.5%씩 성장하면은
2.7% 성장 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원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2% 증가한 건데 국민 총소득이 3만 5천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데다 높은 물가와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 동력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2.9%로 대폭 하향 조정하며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앞으로 10년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2.9%로 내렸습니다. 지난 1월 예상치 4.1%와 비교해 5개월 새 1.2%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7%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도 목표치 5.5%를 밑도는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도 1.2%포인트 하락한 3.4%로 예상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등이 성장률 둔화의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China's shutdown is part of that and may weigh on the world economy in 2022. But above all, the war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are putting stress on poor people around the world. 세계은행은 많은 나라에서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미약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상당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현상입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개발도상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투자 약화로 10년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이 같은 압박에 직면한 것은 1970년대 5.1 쇼크 이후 처음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실체 없는 회사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서 수백억대 돈을 가로챈 주식회사 베노디 글로벌의 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에 올라온 기사형 광고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인된 피해자가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 등에 나온 실제 기사 제목들입니다. 전기모터 생산업체 베노디 글로벌이 굵직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취재해서 쓴 기사 같지만 실제로는 모두 홍보 대행업체를 통해 작성한 기사형 광고입니다. 광주에 사는 A씨도 지난 4월 전화로 베노디 글로벌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알만한 경제지에 기사까지 실린 만큼 믿고 자녀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7천만 원을 투자한 A씨는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사에 올라온 것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호재도 좋고 정말 수주 공부 비약도 한 데도 있고 당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둔 돈이거든요. 부산에 사는 B씨 역시 결혼 자금 7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주요 경제지에서 나온 기사마저 광고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들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업체는 아니라 생각이 들었죠. 결혼 자금으로 이제 모아둔 평생을 이제 근로소득이 다 모아놓은 돈인데 주요 경제 매체들을 홍보 수단으로 동원한 베노디 글로벌 투자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100명 정도에서 한 주 만에 3배 가까이 불어났고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노디 글로벌 대표 이모 씨 등 관계자들은 투자금만 챙긴 뒤 지난달 이미 잠적한 상황. 피해자들은 법인과 대표 이 씨를 경찰에 고소한 뒤 집단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소장 접수로 확인된 피해액만 수십억 원대라면서 법인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액이 늘면서 적용 혐의도 사기에서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국! 전국! 산도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고 있네. 네,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혜 씨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오늘 오전 서울 도곡동 자택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이상으로 입원했으며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상 이유로 전국 노래자랑 하차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장례는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장으로 3일간 치러지며 발인식은 오는 10일 오전에 열립니다. 네, 일요일의 남자, 현역 최고령 MC 등 송혜 씨는 애칭도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27년생인 송혜 씨는 애칭만큼이나 다양한 인생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반평생 전국 곳곳을 다니며 웃음과 희망을 나눴던 고인의 삶을 김현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전국! 전국! 매주 일요일 날 어김없이 전국 노래자랑을 외쳤던 일요일의 남자.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송혜 씨는 1949년 황해도 해주음악전문학교 성악과에 입학해 노래를 배웠습니다. 6.25가 일어나자 홀로 부산으로 내려와 국군통신병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인 1955년 창공악극단에 들어가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동양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기를 얻기도 했던 송혜 씨는 1986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한동안 마이크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들 어머니를 잊어버렸을 때는 살고 싶지 않았죠. 제가 보답할 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나서 튼튼히 키워서 잘 성장시켜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바쳐야 도리인데. 방송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오랜 가수의 꿈을 이룬 건 송혜 옛노래 1집 음반을 낸 60세 때였습니다. 한 몸과 마찬가지인 KBS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를 보게 된 것도 나이 61살인 1988년. 이후 건강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지켰습니다. 단일 프로그램 최장기간 MC라는 전대미문의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60여 년 동안 안방극장을 지켜온 국민 MC 송혜 씨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서울 종로에는 그의 이름을 딴 송혜 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웃음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송혜. 100년 가까운 인생의 긴 여정은 마쳤지만 늘 그랬듯 그의 인자한 웃음은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탄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평생 뭐 언제까지 또 여러분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저는 안 갑니다. 예, 꼭 여러분들 붙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별세한 송혜 선생을 애도하며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금관 문화훈장을 주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전에서 별세 소식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일요일마다 선생님의 정감 어린 사회로 울고 웃었던 이웃의 정겨운 노래와 이야기는 국민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관은 1등급 훈장입니다.
이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6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요직의 검찰 출신들이 잇따라 배치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새 정부 주요 요직이 발표될 때마다 검찰 출신이 이름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 편중 인사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데 차관급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급까지 쭉 저희가 살펴봤더니 한 12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처음에 검찰 인사가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어도 국민들이나 혹은 언론이 좀 지켜봤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여러 그룹의 전문가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작년 6월 달에 정치 출마 선언을 예. 하고 그다음에 2, 3개월 동안 물론 전문가들을 만나는 행보를 주일마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거에 뛰어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실상 자신이 몸담았던 진영이 아닌 다른 진영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 이런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자신이 실제로 권력을 잡았을 때 정말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또는 자신이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영역이 너무 좁았다. 이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금감원장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서 어제 이복현 검사를 지금 임명했을 때 사실상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임계점이 조금 넘어간 게 아니냐. 예. 즉 금감원장까지 왜 검사를 시키느냐. 이런 이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즉 이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한 곳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특유의 어떤 하나의 조직에서 같은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포션을 차지할 경우 이 정부나 내각이나 청와대가 한 방향만 바라보지 않겠느냐. 서로 견제할 수도 있고 사고의 어떤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것이 부족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뭐 진영을 떠나서 지금 크게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부장검사가 지명되면서 임계점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복현 전 부장검사 프로필을 보면 경제학과를 전공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경제 관련 수사도 굉장히 많이 한. 뭐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양분된 의견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누적된 검찰 인사에 대한 이런 비판이 좀 쌓여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하나하나의 인사를 따지고 보면 이유가 없는 인사는 없습니다. 이유는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2번 했다는 이유로 뭐 교육부 장관도 갔으니까 이유는 사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단일 조직 출신, 그것도 권력기관 출신이 이렇게 그 권력 요직에 다수가 등용된 사례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봅니다. 과거에 유사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죠. 군사정권 시대 때 육사 출신들이 대거 정치권에 등용된 일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7, 80년대에는 육사를 나와야지 소위 정계 진출의 어떤 등용문 역할을 했습니다. 90년대 때는 언론고시, 기자 출신들이 정계 진출의 어떤 주요 통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 이런 정무직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떤 출세의 등용문, 거쳐가는 코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단일 조직 출신이 권력기구의 핵심에서 인사, 그다음에 법무, 여기에 이제 뭐 국정원, 총리실,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금융감독,
관리기구까지 가면은 그러면은 거의 모든 요직의 핵심 요소들을 장악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출신들이 갖는 그 어떤 그 다양성의 부족 이걸로 인한 어떤 획일화라든지 또는 상호 어떤 견제, 상호 감시 또는 직언, 쓴소리 이런 부분들이 상실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권 초기부터 당선 때부터 검찰 출신의 대거 기용이 예상됐고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식의 이런 인사가 끊이지를 않는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비정상적인 인사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네. 봅니다. 정청래 의원인가요?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쨌든 손발이 맞고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런 유능한 인재가 꼭 검찰에만 있느냐 이런 비판도 또 나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와대의 뭐 부속실장이라든가 또는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사실상 그 역대 어떤 대통령도 정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현수 검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검사라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국정원 기조실장이야말로 사실상 국정이라는 조직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인사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출신 인사보다는 자신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 출신을 이렇게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근 몇 년간 금감원이 사실상 그 사전 특사경이라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이 수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발을 하거든요. 그 어떤 그 자본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마친 후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몇 년간 그 기록을 보면 너무나 그 이 내부의 어떤 그러니까 뭐 기재부 이 출신들이 산하 기관으로 간다거나 하면서 서로 덮어지기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어떤 때는 이 거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딱 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차라리 검사 출신이 가서 제대로 된 어떤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청래 의원이 표현했듯이 이것이 또는 교수님이 표현했듯이 이것이 지금 현재는 우려이지만 만약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지지율의 어떤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게 다 이런 인사 때문이야라고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언론이 이 진영을 떠나서 지금 오늘 사설에서 전부 다 비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뒤에 윤석열 대통령 매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자,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다. 미국도 법무 경험자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 때문에 오늘 민주당의 비판이 좀 더 거세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관계 차원에서도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 관련 뉴스 나가고 난 이후에 팩트체크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동안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했다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1기 출신 중에 현재 기준으로 민변 출신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다 합쳤을 때도 3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30명, 그것도 민변이라고 하는 단체가 상명하복의 어떤 단일 조직도 아닙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떤 그 위계 질서가 있고 상명하복이 있고 기수 문화가 분명한 그 권력기구 출신, 단일 권력기구 출신의 어떤 12명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기관에 5년 동안의 30명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좀 너무 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 출발점 자체가 아니 전 정권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렇게 따지면 그거야말로 내로남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법치주의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정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정치를 대체하고 정무직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치의 영역은 정치의 영역으로 따로 있는 겁니다. 노동부 장관도 그럼 차라리 검사 출신이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노사 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너무 인사에 있어가지고 강력한 어떤 인사 코드로서 작용을 할 예. 경우에는 자칫 정치의 후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오늘 아침 발언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팩트 체크 차원에서 예. 들여다보면 민변이 과했던 건 맞습니다. 사실 뭐 김혜수 법제처장을 비롯해서 김진국 감사원,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조상희 뭐 쭉 명단을 보면 거의 뭐 민변 출신 많습니다. 물론 5년 동안의 어떤 명단일 수는 있고요. 그런데 검찰이 권력기관이라서 무조건 안 되고 민변은 이 변호사 모임이긴 하지만 관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민 단체이기 때문에 된다? 저는 그것도 그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단일 조직 속에서의 창의성, 다양성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게 맞다면 이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변이라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변이 이렇게 득세를 하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로스쿨 출신들이 민변에 가입하는 비율이 확 높아진 거예요. 그 이유가 정말로 민변에 대한 어떤 이 공익성 때문이었을까요? 사실은 이게 권력기관에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 당시의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권력기관에 줄을 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인식될 만큼의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문재인 정권 말기에는 민변만이 아니라 민우참이라고 불렸습니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와 참여연대 출신들, 또 많은 그 국회에 진출한 시민단체 출신들. 그러면 시민단체가 꼭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사실은 저도 대통령의 어떤 표현은 잘못됐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논리는 대통령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하지만 검찰공화국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민변은 되고 검찰은 안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사실 등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는 또 옹호 목소리도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적소 인사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때 제 기능을 못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앞으로 관련 수사가 좀 진척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금감원이 잘못한 게 라임 옵티머스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 금융기관을 감독 관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융감독기관과 짬짬이가 돼서 소위 자리 나눠 먹기를 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법 적용을 잘못한다든가 늑장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잘못한 게 있죠. 저는 뭐 그런 점에서 한 번쯤은 뭐 쇄신 차원에서 검찰 출신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모든 분야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쇄신이라는 이름 하에 법치라는 이름 하에 모든 영역에 들어가면 과거에 소위 말해 군사정권 시절 때 그런 국가의 어떤 기강을 바로잡고 뭐 반공정신을 하고 이런 철학 때문에 군인 출신들이 학교의 선생님으로까지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너무 나무 나간 주장일지 모르지만 영역을 무한정 확장하면 안 된다. 사실은 검찰 출신의 그 금융감독원장 선임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검찰 출신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이고 또는 어떤 쇄신 차원에서
그다음에 법치주의 강조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인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영역이 너무 넓어지고 또 일반화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예고가 됐고 우려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국민들로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여당에서도 일부 이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는데 앞으로 인선에서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를 좀 반영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에 인선된 강수신 전 검사도 사실상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일단 보류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군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는 그래서 했죠.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아니라고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 쪽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지금 인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이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각하고 시작하는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우려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지만 지금 어쨌든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기재부 출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커넥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다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금감원장이 어떻게 행보를 보이느냐,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들의 우려도 가실 수 있다. 아직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5선의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 신경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행을 둘러싼 설전이 이 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상에 대한 설전으로 가더니 지금 공천 논란까지 확전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자, 지방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의원이었죠. 자, 이준석 대표가 충남 공천에서 기준 미달자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이후에 지금 좀 설전이 많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이게 그 대선 때 소위 윤석열 캠프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희룡 당시 이제 지사가 표현을 갖다가 뭐를 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공천에서 뒷이야기 이거 공개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폭로전으로 가는 겁니다. 또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또 감정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대선 승리하고 지방선거 승리한 여권 내의 핵심, 그것도 당대표와 윤핵관으로 불리우는 의원 사이에, 그것도 초선 의원도 아니고 당의 직전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던 그런 중진 의원인데 이런 충돌이 국민들에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저기도 또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게 마치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펼쳐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덮이는 모양새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내분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구나. 이런 진흙탕 싸움 하는 거 보니 뭔가 단단히 큰 게 걸려 있구나. 이런 이제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일 이준석 대표 돌아오는데 이 싸움이 확대가 될지 아니면 어디까지 폭로전이 이어질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이제 쏠리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차를 극복하면서 설전을 이어가다 보니까 좀 단단히 큰 게 걸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이 실체가 있다면 사실상 다 먼저 나왔을 것이다. 이미 시점이. 왜냐하면 수사도 꽤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지금 가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무실장도 한번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경찰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수사를 밝히거나 수사 결과를 밝히거나 또는 공소를 검찰에 넘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 증거가 어떻게 있는지는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의원과 이제 이 대표의 어떤 관계를
돌아보면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임명을 하냐면 당대표가 임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국민의힘은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또 지금의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상의하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혁신위원장? 뭐 최고위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의원총회에서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혁신위원장 딱 하고 임명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걸 제동을 못 거는 건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시켰느냐? 이준석 대표가 시켰어요. 그럼 양측이 어느 정도는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난 선거의 과정을 함께 했던 것이죠. 정석 의원이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의 지난 경선 과정, 대선 과정, 그 지선 과정에 사실상 그 승리는 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거나 행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당내 세력은 분명히 존재해 왔어요. 네. 그건 뭐 다 그 언론에 네. 공유된 사실이고 전인석 의원이 아마도 다선 의원이라는 그런 그 이 멍해를 갖고 아마 내가 총대를 매겠다라고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특기가 뭐냐면 언제나 명분을 걸고 싸움을 해요. 예. 명분이 있으니까 혁신 그러면 아니 혁신이가 문제가 있어 했을 때 그럼 혁신을 반대하는 거냐라고 되칠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문제 삼으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반대하면 푸틴을 지금 뭐 응원하는 거냐 이렇게 되칠 수가 있거든요. 자신이 명분 쪽에 어떤 전쟁터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싸움을 걸어도 그 싸움이 제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슈가 전환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늘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상황이 물론 뭐 큰 게 있다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누적된 어떤 당내 불만이 지금 표출이 됐는데 다른 상황들이 다 지켜만 보는 상황. 이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 상황인 걸 보면 사실상 이것이 크게 확전될 가능성이 저는 좀 적어 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앙금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자신이 공천개혁을 위해서 발족한 당 혁신위원회 여기에 대해서도 정진석 의원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채워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최고위원들이 한 사람씩 추천해가지고 혁신위를 구성하자. 그래가 최고위원들이 동의했거든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때 구성할 때 제가 최재형 원장 한 분 딱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정진석 부의장께서 다 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정진석 공천이었습니까?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하자마자 혁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혁신위 구성을 했는데 정진석 의원 이게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 이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거 구성을 할 때 최고위원들 의견을 다 들었다 오늘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네, 이게 심상치 않은 게요. 단순하게 명분이나 당위성만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소위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서 일을 중심으로 즉 정책을 중심으로 당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보니까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만 미운 털이 박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 달 24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실 살아있는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한 달 전부터 예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 보거든요. 자 그런데 나온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당 윤리위나 징계위의 내부의 분위기는 이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의 어떤 행동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경징계든
중징계든 무조건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징계가 나왔을 때 실제로 그것이 가벼운 징계든 큰 징계든 네. 징계가 나왔을 때 이것이 소위 말하면은 이준석 밀어내기의 신호탄이 또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앞두고 지금 이런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니까 마치 24일을 디데이로 해서 사전에 어떤 이준석 대표의 아까 그 소위 명분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이 명분 자체를 갖다가 지금 흐리기 위한 진흙탕 싸움의 어떤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내면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처음 설전이 시작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가면서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하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의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방선거의 민의를 다시 곱씹으면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외교부나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정당 외교 차원에서 와서 지지를 표명하고 우리 한국이 재건 사업이라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왜 자기 정치입니까? 선거 전에 가면 전에 갔다 뭐라 할 것이고 선거 끝나고 가면 끝나고 갔다 뭐라 할 것이고. 네, 이준석 대표 오늘 화상으로 YTN과 인터뷰도 했는데 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이제 자기 정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에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무슨 자기 정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느냐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지 선언을 한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사실 자기 정치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다거나 혹은 당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지하는 건 맞아요. 네. 당연히 맞죠. 하지만 지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대표가 바로 우크라이나로 달려간 것과는 다른 의제거든요. 시기를 묻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자기 정치다인데 네. 의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터를 늘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려면 우크라이나에 간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인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핵심은 당대표가 선거를 끝나는 대로 당을 추스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문제를 당 문제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게 그 정당 외교잖아요. 정당 외교라면 하다못해 이 민주당에게도 우크라이나에 함께 가자. 일단 예. 거기서 갈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못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정당 외교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달려간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이 소통을 하고 정상적인 어떤 외교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는 어떤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자기 정치가 나오는 얘기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인들은 당대표를 하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의원들을 내 사람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될 때부터 조직을 통해서 당대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미지 정치,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대선 때 했던 소위 이대남 기반의 이미지 정치는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계속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이미지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층이나 중도층까지 확장성이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어떤 과거의 당대표들이 했던 방법과 이준석 대표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바라보는 윤핵관들의 시선은 뭐냐 하면 아니 지금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 모이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왜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자기 혼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느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거 자기 정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진석 대표나 그러니까 하는 짓 자체가 믿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지금 왜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가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감정 싸움으로 쉽게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슈를 잘 잡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대선 때 뭐 앙금이 남아있든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연이어서 선거를 2번 승리를 시킨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승리한
정당의 당대표의 임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전인석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앵커님 말씀처럼 지금 큰 선거를 3번이나 이겼어요. 재보궐까지 포함을 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서울시장과 예,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이기지 못했다면 대선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부터 따지면 3승이거든요. 그때는 당대표는 아니었었고. 네, 그렇습니다. 시작했을 때 뭐 거의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 있었죠. 캠프에 있었죠.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연이은 어떤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 선거 승리의 기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폄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윤리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윤리가 어떤 결론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라는 건 당내에서도 의구심을 갖는 어떤 세력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는 당원 당규에 지금 만약에 올해 내로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혹은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남은 임기밖에 못해요.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즉 내년 6월까지밖에 못합니다.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남은 임기만 채워지게 돼 있는데 올해를 넘기면 내년은 6개월 이내로는 임기가 아니라 2년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까지는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당내 세력들 간의 어떤 또 주판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정지석 의원이 그냥 한번 야단치고 말려고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뭐랄까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그냥 끝내려고 했다가 지금 계속 하루하루 이 언쟁이 좀 심해지는 것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나는 이 공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임기를 봤을 때 오늘 이 얘기도 사실 했었는데요. 자, 오가는 설전 중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의원들로부터 받은 선물, 분리바라는 철퇴를 들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는데요. 가시 달린 육모방망이 비슷한 것 이렇게 이제 소개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발언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정진석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발언 도중에 육모 방망이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 하나 듣고 오시죠. 이제는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됩니다.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땡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사진을 올리면서 글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요. 저기 보면은 자유의 영원한 존립을 위해서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달려 있거든요. 오늘 YTN 뉴스 Q 인터뷰 할 때도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거 맞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뭐 쿨하게 인정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뭐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거. 전면전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권위, 대표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치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아까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24일,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당의 핵심 세력들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역할을 어디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런 그 갈등이 24일의 어떤 그 징계로 이어질 경우에는 폭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위상이라고 하는 게 당내에서 이렇게 소위 토사구팽 당했을 경우 어떤 분란으로 이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육모 방망이 사진을 올린 것은 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그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과의 싸움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전면전을 붙었을 때 언제나 유리한 상황이 그의
어떤 연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사실상 지금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가 거의 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의 어떤 정서상 누구를 비판하냐면 도리어 또 연배가 높은 사람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언제나 이준석 대표한테 한번 적고 들어가는 유리한 싸움으로 이 선국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지석 의원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당대표이고 자신은 이제 뭐 지금 끝난 어떤 공관위원장이니까 뭐 저는 대답이 계속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두 사람의 어떤 지금 그 공방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윤핵관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윤핵관이 이 전면적으로 정지석 의원의 어떤 뒷배라든지 이런 어떤 세력이 돼서 이준석 대표와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저는 좀 없어 보여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눈길이 민주당의 내분으로 가야 될 것을 이준석 대표와 전면전을 함으로써 그것이 분산돼 버리거든요. 예. 어차피 만약에 윤리위에 그 심판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그 전에 미리 어떤 전쟁을 벌여서 유리할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내용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요청하면 거절을 거의 안 합니다. 아마 돌아오고 나면 많은 말들을 쏟아낼 것 같고 이것도 또 뉴스를 도배할 것 같은데 자, 와서의 발언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진통 끝에 우상호 의원을 사령탑으로 하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그러나 8월 전당대회까지 지금 곳곳에 지뢰가 놓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좀 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룰은 어디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전준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룰을 세팅을 합니다. 룰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최고 의결기구는 비상대책위원회나 최고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전준위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느냐의 권한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룰을 세팅하긴 하는데 이게 비대위나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마지막 되는. 의결은 최고위가 하죠.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위가 그걸 의결하지 아니하면 그 징계는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의결기구는 최고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으로 얘기하면 비대위가 의결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이 권리당원 투표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거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느냐 마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소위 대선 직후에 민주당에 입당한 개딸이나 양아들 이분들에 대한 소위 투표권 인정. 원래는 이제 권리당원 이후에 6개월인가 지나야지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선 끝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 투표권이 없습니다. 근데 굉장한 이제 팬덤이고 정치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의 목소리인 거고 이거를 당원 이제 소위 전당대회 룰을 바꿔가면서까지 줘야 되냐, 형평성 문제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반대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바꾸기를 꺼려하는 거죠.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명분은 뭐 대의원을 축소하느냐 늘리느냐 이렇게 싸우지만 핵심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걸 막느냐 못 막느냐 요것의 어떤 싸움이 이 룰 싸움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비대위원 중에 한 명이죠. 이용우 민주당 의원 8월 전당대회 룰을 혁신위가 고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전당대회까지 좀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옳고 그른 거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맞다 그러다의 문제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어떤 상황이겠죠. 권리당원 증원 역사가 있어요. 증원 역사가 민주당은 언제나 특정인을
떨어뜨리거나 특정인을 당대표로 붙이기 위해서 권리당원을 늘려왔어요. 이를테면 2011년에 처음으로 권리당원이라는 것을 개방형 시민 당원제 이렇게 처음으로 만든 게 권리당원의 첫 번째거든요. 그때 그걸 왜 만들었냐면 당시에 당원들이 가장 미는 사람들, 대의원들이 미는 사람이 손학규 의원이었어요. 이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해찬 당시 의원이 이 개방형 시민 당원제 이걸 도입해서 처음으로 권리당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돼요. 이 역사가 처음에 10만으로 늘리고자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해서 24만이 늘어났고 추미애 당대표가 100만 운동을 벌여서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으로 늘립니다. 이번에는 역시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룰로 손을질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앵커님 말씀에 이게 옳고 그른 게 있습니까? 라고 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건 뭐냐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가 많아요. 50%가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10%밖에 15%인가요? 밖에 안 돼요. 다 당원들이나 대의원들 중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옳은 거는 민주당이 옳아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건 당원들의 정당이에요. 여론조사로 대통령 후보 만드는 국가는 대만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실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정당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그런 자랑스러움을 민주당은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따라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정당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보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이렇게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왜 선거에서 졌나 이 패인에 대해서 이제 1차 토론회를 민주당에서 가졌는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2개의 유령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은 지난번 대선 패배, 초초박빙의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젖잘싸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 지방선거도 그것 때문에 진 거 아니냐라는 게 이재명 반대, 소위 말하면 견제파의 목소리인 거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그 여파로 지금까지 온 거다라고 반대하는 얘기하는 목소리가 또 이재명 지지층에서 나오는 거죠. 요 두 개의 어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은 이게 이제 민주당의 패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지지층이 투표하러 안 나왔잖아요. 그럼 지지층이 왜 투표장에 안 나왔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변화하고 쇄신할 가능성이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층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원인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젖잘싸에 있냐 아니면 잣잘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한두 달 안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한다고 결과가 나올까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 비대위에서 어떤 선거 패배 백서라든지 또는 그런 내용들 혁신안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결국은 새로운 당대표가 이것을 추스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상호 비대위나 지금 비대위원들도 그런 점에서 이제 관리를 잘 하는 게 가장 무난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사심 없는 좀 냉정한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여기에는 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이 얘기 해볼 텐데요. 반도체를 공부하라, 심지어 법무장관도 공부하라 이렇게 특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강도 있었는데요. 교육부도 관련해서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주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에서 바로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 중이다. 자,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단을 맞으니까 바로 대안이 나오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인력이 워낙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만 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수백 명밖에 배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필요한 인력이. 미국 같은 경우가 한 10만 명 넘게 지금 부족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은 30만 명 넘게 부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의 대응은 뭐냐면 각각 대학교에 반도체 관련 학과들을 완전히 증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증원을 하려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수도권 정원제가 묶여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대안은 뭐냐면 계약학과라는 걸 만듭니다. 삼성이 예를 들어서 성대라든지, 아까 그 고려대라든지 뭐 몇몇 개 대학에 우리가 돈 다 줄게. 그리고 졸업하면 학비, 그러니까 그 학비도 다 대주고 졸업하면 무조건 채용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만 딱 그 운영하는 계약을 하는 그런 계약학과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꾸짖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예산도 깎이고 수도권 정원제 때문에 안 됩니다. 뭐 교육부 차관이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격적으로 바꿔라. 지금 수도권 정원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어떤 존립, 그 전략 자원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이 반도체 관련 그 인력을 어떻게 늘리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데 혁신적으로 그래서 바꿔라라고 지시를 내는 거죠. 경제부처처럼 생각해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수도권 정원을 늘리나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이 수도권 정원을 묶어놓은 게 또 지방대학 때문에 그 묶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풀면서 가야 될 문제들이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왜 묶었냐? 네. 결국은 입학 자원이 없는데 지방대는 죽어가는데 수도권의 정원만 늘려주면 결국은 수도권 대학들만 살아남는다. 이게 이제 그러면 지방이 죽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같이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개혁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수사부서 70%가량을 형사 공판부로 바꾸는 총량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와 같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관련 문건을 보면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장관 수사 개입 배제, 형사부의 인지수사 복원, 전문 수사부서 기능 강화입니다. 법무부는 먼저 검찰 안에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재직 시절 만들어진 규정인데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일선 검찰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 이른바 형사 말부만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형사부가 중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수사 개시 사건을 사전에 총장 승인까지 받는 건 비효율적이고 제때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증거인멸, 범인 도피 가능성과 같은 폐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형사부나 공판부로 바뀐 전문 수사부서들은 고도화, 첨단화되는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차원에서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현재의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력수사부는 독립됩니다. 또 기존 형사부 일부를 공공수사부나 국제, 정보기술범죄, 조세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름도 바꿉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검찰 조직 개편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 개혁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을 사실상 완전히 뒤집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후속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철입니다. 법무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들을 잇따라 해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법무부 측의 핵심 소송 대리인들이 교체된 건데요. 그런데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징계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 법무부가 대리인 변호사 2명을 잇따라 돌연 해임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로, 위대훈 변호사는 사전 협의 없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전 논의도 전혀 없었던 데다 이해충돌 소지도 없다고 반박했고, 위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등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특별 대리인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1심부터 참여해 법무부 승소를 끌어낸 인물입니다. 소송에 이긴 대리인들을 중간에 해임한 의아한 상황인데, 한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과거 법무부의 징계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이노공 차관이 소송을 지휘할 거라며 한 장관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지만, 이 차관 역시 과거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까지 한 측근 인사입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윤 대통령 징계소송 대리인단 힘 빼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YTN 취재진에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보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중단하면 징계 적법 판결이 확정되는 만큼 끝까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열립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주한미군에게서 돌려받는 용산공원 부지를 정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시범적으로 개방합니다. 하지만 공원 부지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 개방을 앞둔 곳은 대통령 집무실 남쪽 지역입니다. 동서 1.1km를 따라 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인데, 남북 양쪽으로 옛 장군 숙소와 미군병원, 야구장, 스포츠필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한 미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환경조사 보고서입니다. 기름 유출이 의심되는 석유의 총탄화수도 TPH가 병원 부지 등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28배나 많게 검출됐습니다. 야구장에선 1급 발암물질인 비수가 기준치의 9배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도 크실렌과 아연, 납구리 같은 오염물질이 상당수 검출됐습니다. 특히 미군병원의 지하수 내 TPH 농도는 기준치의 최대 195배에 달하는 등 지하수 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인조 잔디로 토사 피복을 하고 유류 탱크를 철거하는 등 위해성 저감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체류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만큼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폐나 이런 곳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위험물질에 대한 역치가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2시간 시간 제한해놓고 100% 안전하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7년 걸린다던 환경오염 작업을 잔디만 덮어 졸속으로 추진하는 셈이라며 섣부른 개방보다는 충분한 환경조사와 정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충남 서부지방에 이어지고 있는 가뭄으로 모내기가 지연되고 밭이 말라가는 등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수 저수량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면서 공업단지의 물 공급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장맛비가 내릴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급수차 대용으로 쓰는 유조차가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냅니다.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하는 논에 하천에서 담아온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5월 말에 마무리해야 할 모내기가 이미 늦어져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올처럼 이렇게 가물어가지고 아직까지 물을 못 심어보기는 처음이에요. 제때에 물을 심지 않으면 수확량도 감소가 되거든요. 예산군에서 가뭄 때문에 모내기에 급수차까지 동원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5월 말 현재 예산군 전체 강수량이 11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전년 대비 한 45% 정도 수준인데 6월달 들어서도 어제까지 3mm 정도가 겨우 심어놓은 고구마는 마른 땅에서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에 심는 고구마, 마늘 등은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충남 서부 지역인 예산, 홍성, 당진, 보령 등 8개 시군에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심한 가뭄에 해당하는 관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에 저수지 절반가량이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지금 충남 홍성군 벽정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 저수지의 저수량은 평년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져 심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공업단지 근처에 있는 대호호 저수량도 줄어들면서 용수 공급 중단을 걱정할 상황이 됐습니다. 대호방조제 물이 현재 저수율이 약 34% 정도 돼서 앞으로 한 열흘 이상 가뭄이 지속되면은 공장 가동에 차질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달 말로 예보된 장마 때까지 더 큰 가뭄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농민들과 공단 관계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달 오존 농도가 관측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5월 가뭄이 극심했던 탓인데 오존이 심해지면 천식과 안구 질환 환자로 늘어나고 또 우울증도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 ppm으로 1년 전보다 21%나 늘었습니다. 2001년 관측 이래 최악입니다. 태양이 장렬할수록 오존 농도는 악화합니다.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이 자외선을 받으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0년부터 5월 기온을 비교하니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달은 일사량이 754메가줄로 역대 최대였고 강수량은 5.8mm로 5월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2017년의 20%도 안 됐습니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제로 기관지와 눈, 피부를 자극해 호흡기 질환과 안구 건조증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기관지에 좋지 않아서 오존 농도가 0.01 ppm 증가하면 천식 발작으로 인한 입원율은 3에서 6%까지 증가하고 공황 발작 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등 두뇌와 감정 조절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됐습니다. 가스상 물질은 마스크를 통해서는 전혀 저감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와 같은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들을 하시고 태양광선 양이 많은 시간대에는 가능한 실내에 머물도록 하거나 태양광선을 피해서 다니는 수밖에는.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만큼 올여름은 코로나와 더불어 폭염과 자외선, 오존의 삼중고가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오존 절감을 위해 장마 전까지 오존 생성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360곳을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감행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정치국 회의를 열고 곧 열릴 전원회의 안건 등을 심의했는데 논의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도발에 나설 경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전원회의에 올릴 안건 등을 심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데 경제와 방역 등 올해 핵심 사업을 우선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회의에 제출할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령 중간총합보고서를 비롯한 중요 문건들과 전원회의 확대회의 토의 형식, 일정, 방청자 선발 정령을 심의하고 승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북한 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한 뒤 핵 무력 강화에 집중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대화가 활발하던 2018년 4월 전원회의에선 경제력 집중 건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핵실험을 결정하며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장기간 봉쇄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민심을 다잡고 국방력 강화를 완성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아무래도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실험 동향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날짜는 뭐 제가 바로 예단할 수 없고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가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미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회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최근 캐나다 초계기가 대북 제재를 감시하다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북한 선박을 단속한다면서 동중국해에서 근접 정찰을 해 정당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보다 주권 수호가 먼저라며 반발했습니다. 对任何以执行联合国决议为名危害中国国家安全和主权的行为，中方都坚决反对。 중국은 지난달 26일 남중국해 정찰 활동을 하던 호주 초계기도 전투기를 동원해 퇴거시켰습니다. 타이완의 방위성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는 일본에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직접 견제에 나섰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국장과 전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에 도전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에 참여하는 일본과 호주 등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 양상입니다. 적어도 타이완과 주변 해역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立即停止类似危险挑衅行径，严格约束海空兵力行动，否则将承担由此引发的一切严重后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미중 국방장관 회담도 성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은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반대한다며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한때 북한 핵 문제는 미중 간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꼽혔지만 정작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지금 협력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술에 취해서 길가에 있던 차에 주유구를 부순 남성이 이틀 뒤에는 더 대담해져서 차량 7대의 유리를 깨고 그 안에서 금품까지 털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 사건, 이준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고급 외제차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유구를 만지작댑니다. 1분 동안 서성이더니 난데없이 주유구를 발로 차 부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확인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동네에 무슨 피해를 입혔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같은 지역에 주차된 차량 7대 유리창이 한꺼번에 파손됐습니다. 이전 파손 차량 주인의 누나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콘솔 박스까지 일일이 헤집어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차량을 파손한 남성은 이틀 만에 이곳 공원 주차장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동네가 조용하다는 거를 그 범인이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 뒤에 공원에 돼 있던 차량 7대를 유리 파손을 하시는.
경찰은 지난 3일 절도와 절도 미수, 재물 손괴 혐의로 40대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차량 석 대에서는 돈 될 물건을 찾지 못했고 넉 대에서는 공기청정기 등을 훔쳐 차량 수리비까지 피해 금액이 770만여 원입니다. 김 씨는 첫날에는 술 먹고 홧김에 차를 부쉈고 그 뒤 차량 털이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생후 3개월 아기가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6시쯤 생후 3개월 된 여아 A양이 입원한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양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고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다가 토해 눕혀놓았는데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학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부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리수술로 처벌을 받았던 병원에서 추가로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처치 등 전문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가담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대리수술 의혹을 주장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국제선 규제가 전면 해제된 첫날 한산했던 인천공항은 다시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여객기 확충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2개월 만에 항공 규제를 전면 해제한 첫날. 평일인데도 인천공항 이용객은 4만 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관심인 건 부족한 여객기 탓에 천정부지로 치솟던 항공권 가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만 원, 40만 원에 갔다면 지금 저희가 여러 검색을 하니까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로 1인당 너무 올라서 사실 여행을 가야 될까? 참 심적 부담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은 수요에 맞춰 국제선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 이전처럼 24시간 운영됩니다. 백신 미접종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저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간 지는 한 2년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많이 들뜨는 편이고 그리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약이 좀 컸었는데 외국을 나가면서 좀 많이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뭐 하늘문도 열리고 지금 뭐 해외도 이제 다 열리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너무 들떠 있고 가서 신나게 재밌게 놀다 올 예정입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뭐 관광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항공편 운항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제선 증편을 위해선 화물기로 쓰던 여객기를 복원하고 인력 충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객 수요 증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 회복률은 아직 20%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총 인력의 절반가량이 유무급 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5만 명 수준이던 공항 이용객 수는 지난달엔 93만 명을 기록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말에는 400만 명까지 늘어나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 투창도 코로나19처럼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됩니다.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와 달리 증상이 사라져야 격리 해제될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관리됩니다. 지난달 31일 2급 지정 결정 이후 관련 고시가 개정돼 시행되는 겁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으로 격리 치료가 필요할 때 지정되는데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 수두 등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도 2급 감염병이 되면서 확진자는 병원에 격리돼 치료받게 됩니다. 7일 등이 결정되어 있는 기준이 아니고 원숭이 두창의 감염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의 그 생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처럼 격리 기간이 일주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감염력 유지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수포 등 증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환자를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증상 발현 이후 전파력을 갖는 만큼 증상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격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3주 정도로 예상하며 최종 격리 해제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까지 격리하는 것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유행 상황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해 격리 범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에 대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3세대 두창 백신은 감염 노출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00년 전 무려 21조 원어치 보물을 실은 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던 선박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낙 엄청난 보물이 발견된 터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지만 누렇게 반짝이는 건 금덩어리입니다. 무늬마저 선명한 술잔을 비롯해서 각종 도자기도 가득합니다. 이런 보물이 1,100만 개나 있을 거란 예측입니다. 산호와 해초에 뒤덮여 있지만 선박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708년 콜롬비아 앞바다에 침몰한 산호세호입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약탈한 보물 200톤을 싣고 가다 영국 함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70억 달러, 우리 돈 21조 원이 넘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Nuestro gobierno decidió que todo ese tesoro es un patrimonio unificado, que no puede ser partido, que no puede ser separado, que es un todo que tiene una riqueza patrimonial enorme. 대통령까지 나서 의지를 밝힌 건 소유권 분쟁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침몰 지점은 콜롬비아지만 선박은 스페인 함대 소속인데다 보물은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온 것입니다. 보물선의 존재가 알려진 지난 1981년부터 당사자 사이 소유권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막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법까지 바꾼 콜롬비아가 지금은 유리한 편이지만 인양이 본격화하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날씨가 다시 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함이 감돌았는데 내일도 역시 더위가 주춤합니다.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5도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대구 27도 등 오늘보다는 높아지지만 예년보다는 낮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내리는 단비지만 최고 40mm로 양이 많지 않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6도, 광주 16도, 대구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